네, 안녕하세요. 수도권 기상청 기후서비스 과장 박종숙입니다. 오늘이 지구의 날인 만큼 이제 지구의 날의 탄생 배경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기후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의 날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69년 1월 28일에 캘리포니아에서 연안에서 이 유조선 작업을 하다가 여기서 폭발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이때 유출된 기름 유출량은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발생한 연안 유출 사고의 3위를 등극할 만큼 굉장히 큰 대용량의 사고였고요. 극복하는 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의 영향으로 인해서 1970년에 하버드 대학의 학생과 이제 상원의원이 결합해서 이제 더 이상 지구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가지고 지구의 날 행사를 미국 차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위기,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발전하면서 1990년에 가면 전 세계로 확산이 되게 됐고,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날을 축하하게 됩니다. 축하했다기보다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확산이 되었냐면, 우선 1970년대에 가면 혹시 기억하시거나 들어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산성비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나게 됩니다. 산성비라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라든가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산화탄소 원료들을 발생하면서 대기상으로 발사된 산화물질이라든가 황 관련 물질들이 공기 중에 떠 있는 수소 분자와 만나면서 비나 눈이나 안개 형태로 대기 중에서 강한 산성을 띠고 발생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산성비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피부라든가 우리 사람들한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무엇보다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유엔 산하의 세계 기상기구인 WMO에서는 이 산성비와 관련해서 대기 오염 물질을 전 세계적으로 관측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인지되면서 배경대기 오염 관측망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이 되게 되고요. 이게 또 같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80년대로 들어가면요, 이제 처음 들어보던 오존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 오존홀이라는 거는 구멍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지구 대기상에서 성층권 쪽으로 10km에서 약 50km 범위에 걸쳐서 오존이라는 입자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상에서 만들어진 거고, 근데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문제는 이 오존층이 자기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태양에서부터 우리한테 들어오는 에너지 중에서 자외선을 막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자외선이 차단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는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래서 이 오존홀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80년대에 발생하게 되고 영국의 남극기지 연구단에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주게 되면서 1987년에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면 오존 층의 파괴를 미치고 있는 프레온가스라는 CFC라는 가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 CFC 사용에 금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 전 세계 국가들은 이 CFC 사용을 전면 금지를 하게 되는데, 선진국들이 일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도상국가들이거나 그래 쫓아가고 있는 국가들에 한해서는 2010년까지 프레온가스 사용을 허용합니다. 단 현재 만들어진 프레온가스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프레온가스가 굉장히 안정적인 가스이고, 특히 여러분 생활에서도 냉장고 내지는 에어컨의 냉각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사람들한테 해를 미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프레온가스가 대기 중에 노출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존속하면서 오존층을 파괴하고, 또 하나는 온실 효과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프레온가스의 사용이 87년 의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이 금지되게 되면서 그거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스들을 우리는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 사실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요 오존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미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위험성을 인식합니다. 지구 대기 상태가 달라졌다, 또 기온 변화가 달라졌고, 기상청들 입장에서 보면 일기예보가 더 힘들어졌어요. 예측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단지 산성비, 오존홀, 지구온난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의 호흡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지구의 날 행사로 돌아가 보면요, 지구의 날 50년 만에 지구의 날 홈페이지에 보면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던집니다. 인간이 가진 두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건 현재까지 기후변화와 상관은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지만 이 감염증의 경우에는 언제고 치료약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처럼 잘 대응하면 우리 사회에서 언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는 사라질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활동하면서 잠재되어 있던 위험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쉽게 개최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2019년 클라이밋 액션 서밋이라 그러시고요. 유엔 국가들이 총회를 열어서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최근 5년간의 기후변화 현황과 상태를 파악하고 나서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기후변화라는 지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작년 2019년 9월부터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말에 굉장히 친숙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왜 이게 기후위기인가 50년간 혹은 100년간 우리는 인지는 했지만 조금씩 개선하고 노력을 해왔는데도 우리는 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었냐 하면 이 기후변화라는 정의 자체가 우리는 지금도 미국과 같이 기후변화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시스템상에서의 기후변동을 우려하진 않아요. 그건 어차피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일어날 건데요. 문제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거는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이 자연 시스템상에서 일어나야 할 변동성이 굉장히 변화폭이 빨라졌고 또 예측이 불가능해졌고 또 어떤 일이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라든가 현상들이 우리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해수면 상승과 수온 온도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는데 최근 7월의 평균 수온 변화를 10년치를 보면요. 그 어느 적보다 인천이 바로 서해안을 접하고 있는데 서해안에서만 수온 반승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고 수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이러한 수온 상승의 변화가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값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생태계, 어족이 다양화진다든가 어족이 바뀌죠. 그러면 이 어업 활동하시는 경제활동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상승 영향으로 요즘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기상이변 중에 하나가 열파 효과인데요. 그 열파 효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폭염이나 더위죠. 근데 이 더위를 우리가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점점 에어컨 사용량 추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에어컨 사용량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상기후에 우리가 좀 더 잘 적응하려고 사용하는 건데 문제는 많은 에어컨을 사용하면 할수록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고 그러한 이상기후 현상이 더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와 인위적 변화 요인이 이젠 서로 맞물려서 점점 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라는 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자체가 혼자 해서도 안 되고 정부 혼자만으로도 안 됩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움직이고 다 같이 대응을 해야만 완화시킬 수 있고 보다 나은 환경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심이 되고 있는 유엔 산하 기구가 IPCC입니다. IPCC는 기후변화 협약체라고 해가지고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과학적 근거를 전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과학자들과 연구진들, 관련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한테 과학적 근거와 또 다양한 시나리오와 향후 예측 가능한 모델을 활용해서 기후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지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이 IPCC입니다. 그래서 이 IPCC의 활동 상황을 간략하게 보면 1988년에 처음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7년에 생겼고요. 그리고 IPCC가 88년에 생깁니다. 그래서 IPCC는 이게 순수하게 연구가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던 많은 사례라든가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보고서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보통 5년에서 7년 주기로 평가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는 5차 보고서고 지금 현재 IPCC와 전 세계 국가 회원들은 6차 평가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1차 평가 보고서가 나온 1990년에 보면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증거가 굉장히 명확하다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보고서에 보면 이 온난화는 97년에 이르러서 인간에 의한 영향이 크다라고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당사국 총회라든가 유엔 회의에서 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구속력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교토 의정서를 채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3, 4차 보고서에서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지구온난화는 어느 정도로 진행될 것인가를 보게 되는데 3, 4차 보고서와 5차 보고서에 가게 되면 이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예측하는 기술과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기존에는 3, 4차에서는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를 배출을 얼마큼 하느냐가 이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5차 보고서에 가면 단순히 배출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배출된 온실가스들이 대기상에서 얼만큼 존속하고 있느냐. 그래서 대기상에서 온실가스의 농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 기후변화, 온난화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6차 보고서는 지금 진행 중인데요. 곧 있으면 2021년부터 이제 서서히 발표가 될 건데 지금까지는 그 관련된 특별 보고서만 나오고 있지만 6차 보고서에 가면 이러한 온실가스 농도에다가 우리의 노력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노력이 결합되었을 때 향후 지구온난화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5차 평가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중요한 협정이 하나 생기죠. 다들 아시다시피 파리 협정입니다. 이 파리 협정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해지냐면 이제 지금까지 국가들에 대한 구속은 없었어요. 하지만 파리 협정에 동의함으로써 국가들은 향후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이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시 감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국가적인 평가를 본격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과 같은 이 행사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하고 실제 이제는 정책 수립이 아니라 이게 실천이 돼야 되고 그래서 효과를 보지 않으면 국가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저희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엔에서 작년에 저희가 유엔에서 기후 위기를 선언하게 된 그 가장 간략하게 좀 극단적인 정보들을 보자면 우리는 80년대 이후부터 계속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그런데 최근 5년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폭이 큽니다.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 그런 거죠. 계속 이산화탄소라든가 온실가스는 증가하고 있고 1750년이면 우리가 산업화가 일어나기 이전이거든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금 우리 대기에서 온실가스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서 이산화탄소는 약 140%, 메탄은 257%, 질소계열은 122%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숫자들이 어차피 1750년대까지 돌리는 거는 단기간은 힘들지만 이걸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우리는 이전의 상태로 1.5도씨 기온 감축을 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가기 위한 노력이 지금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 연평균 이산화탄소의 농도라든가 기온 상승폭이 전 세계 변화량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후변화에 의해서 심화된 이상기후 현상이 바로 폭염, 열파에 의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분 최근에 겪으셨지만 2018년에 유례 없이 더운 여름을 맞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굉장히 힘드셨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우린 1994년이 가장 더웠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폭염이 오기 전에 2016년에 수도권은 유례 없는 또 하나의 더위를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파의 효과는 결국 폭염과 열대야로 많이 반영되는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기상학적인 재해나 이상기후 현상들은 우리가 위치한 지역과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서울은 뭐 우리나라의 수도 인구도 가장 많지만 폭염이나 열대야에 있어서 가장 높은 현상을 보여요. 근데 이 폭염 현상에서 보면 인천의 경우에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바다 영향을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서울이나 수원에 비해서 폭염 일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열대야는 밤에 우리가 지표상에서 인공물질로부터 발사되는 열이 있어요. 이 열 에너지가 그 어느 도시보다 높다 보니까 밤에 인천은 서울이나 수원 내륙에 있는 도시들만큼 많은 열을 발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정의한 기후위기에는 5가지 주요 특색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첫 번째, 지구는 계속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또 하나 이러한 상승의 효과로 많은 지역의 생태계가 바뀌고 토양 조건이 바뀌면서 우리는 식량과 물 부족의 위기에 처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다양한 우리 작년에 유례없이 많은 태풍이 왔는데요. 이러한 태풍들도
현재는 그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한다든가 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겪지 못했던 에너지들을 더 많이 공급해서 더 많은 태풍이나 더 많은 이상기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 정의한 5가지 특성은 이와 같은데, 이러한 현상 중에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이제 부딪히고 피부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극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익스트리미티라고 하고 자연재해, 우리가 기존에 겪어보지 못했던 자연재해가 더 자주 더 강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는데, 사실 이건 21세기에 저희만 걱정했던 건 아니에요. 1703년에 영국에서는 12월 7일 영국에서는 굉장히 심한 그 폭풍이 옵니다. 이게 어떻게 발달하냐면 그 1703년 12월 4일에 대서양 건너 미국 쪽에서 무선으로 전화국 통신으로 이상한 열대 폭풍이 발달하고 있다. 이게 점점 가서 영국 쪽에 갈 것 같다라고 전신이 오고 단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영국 서부 해안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없던 8,000에서 9,000 명이 그 시절에 도시 쪽에 그 남서쪽에 있는 해안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요. 그다음에 수백 척의 배가 열대 저기압에 의해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얼마나 심했던지 처음으로 국가 정부 차원에서 1703년에 일어났던 이 태풍에 대해서 영국 국가 정부가 의뢰단을 만듭니다. 국가 정보 조사단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게 되고, 처음으로 이 현상에 대한 이런 그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적인 공식 보고서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인 다니엘 디포인데요. 다니엘 디포가 이 보고서를 쓰고 나서 정리한 거에 의하면 뭐라고 했냐면, 그 어떤 펜으로도 그 어떤 말로도 그리고 그 어떤 개념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도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다. 단지 익스트리미티, 극한. 이게 이미 거의 400년 전에도 이러한 현상을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은 현상이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익스트리미티에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기후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전에 겪어보지 못한 거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기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이거에 대응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 극복 매뉴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그 피부에 밀접하게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이유고, 유엔에서 정의한 것 중에 식량 위기가 있어요. 식량의 부족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고, 두 번째가 건강이죠. 이 건강이 우리는 기후변화는 뭐 30년, 50년을 가든 간에 사람의 몸은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빨리빨리 적응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상도 좀 더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좀 더 급격하게 기온이나 기압이나 온도나 습도가 계속 바뀌게 되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통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압이 장기간 들어올 때 고혈압 환자라든가 저혈압 환자들이 고통을 더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도 그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도 폐해를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폭염이 발생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온열 질환자만을 폭염에 취약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으로 보는데, 사실은 여름 기온의 상승이나 폭염이 그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이런 증가하는 더위에 자신들도 모르게 노출돼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심장질환과 관련된 환자분들이나 다른 기저질환자분들이 그 현장에서 쓰러지지 않더라도 여름이 지나고 나서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이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거나 극한기후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초래하는 동반하는 고온 현상이라든가 관련된 이상기온 현상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고, 그때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다 이산화탄소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나 아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들은 자연상에서 발생한 거고, 자연상에서 발생한 이런 그 가스들은요, 비교적 불안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연 생태계에서 다양한 생태계 시스템상에서 스스로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온가스 대신 대체용품으로 이제 냉장고, 냉각기라든가 에어컨 냉매제로 새로 나온 가스들이 이 수소불화탄소하고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인데요. 얘네는 CFC처럼 그 오존층을 파괴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사람의 몸에 해롭지 않고 안정적인 물질을 만들다 보니까
얘네 자체가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시스템, 자연 생태계에 노출되거나 대기 중에 노출됐을 때 생태 변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존속 시간이 많아지고요. 한 번 노출되면 몇 년에서 몇 수 년에서 몇 천 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대기 중에 노출되면 오늘 내가 배출한 수소브라탄솔은 향후 제가 죽고 제 후손들이 몇 번을 죽었다 태어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 온실가스들은 한 번 배출된 거를 어떻게든 없애야 된다. 그래서 넷제로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자, 이게 산업화 이전의 평균 기온을 0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기온 변화입니다. 이게 편차로 보면요. 1784년에 2차 산업혁명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1870년에 2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고요. 근데 1차 산업혁명이 영국과 일부 유럽 국가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유럽과 다른 나라들에 번지죠. 그리고 1969년 세계 1, 2차 대전 다 끝나고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1969년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 기온 변화폭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라집니다. 이때 보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88년, 1890년에 보면 우리나라 광화문은 그냥 궁궐만 하나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가는 거리라고 한다면 같은 시기에 뉴욕은 이미 철도가, 왜냐하면 1,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뉴욕은 이미 상당히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2010년에 보면 광화문 굉장히 발달된 도시가 되어버렸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기후변화, 기온 상승의 기울기가 좀 자연 변동성에 가깝다가 점점 기울기가 높아지면서 3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이 기울기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높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아직도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온난화가 낮춰지지 않느냐 보시면 또 하나가 이제 그 개발도상 국가들이나 뒤늦게 경제개발에 참여한 국가들이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건데요. 초기 산업화에 진입했던 나라들입니다. 북미나 유럽의 경우에는요, 이 도시화율이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이 더 확장되기보다는 균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뒤늦게 뛰어든 나라들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1950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도시화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미 안정화 추세에 들어간 나라들 혹은 기후변화 대응을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뒤에 쫓아오고 있는 국가들이 이와 같은 대열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구온난화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세계의 도시화 진행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례가 없는 도시화가 진행되어 있는 나라죠. 그래서 작년에 2018년에 발표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지금까지 이제 1960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기온 변화폭이 이러하다면 향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해서 기온이 상승할 거고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질 건데 단지 어차피 1.5도씩까지 가는 거는 2030년에서 55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온 변화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1.5도씨 보고서가 나오면서 새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된 개념이 넷제로의 개념입니다. 탄소 넷제로는 우리가 배출하는 만큼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탄소를 이만큼 100을 배출하면 100을 흡수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게 해야 돼요. 내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도 줄일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금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존과 같은 비즈니스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뭘 하든 간에 그 새로 추진하는 정책에서는 탄소가 이만큼 증가되면 발산하면 걔는 그만큼 흡수시켜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온실가스들도 내가 이 지자체에서 이만큼이 인구가 이만큼이고 산업활동을 이만큼 하면 그 배출되는 양만큼을 줄이지 않으면 이 1.5도씨 혹은 그 이후로 올라가는 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나리오들이 보여준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후변화 정책 수립 인천시 잘해오고 있는 건 알지만 향후에도 모든 지자체들이 기후변화 정책 수립을 할 때는 단순히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넷제로를 만드느냐에 이제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
그간의 기온 변화를 보면 요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최근 100년 보통 기후 변화는 저희가 130년 혹은 그 이상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기반으로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릉, 대구, 목포, 부산, 서울, 인천 이렇게 6대 도시에 100년 이상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 인천이긴 하지만 보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기온이요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절별로도 놓고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겨울과 봄, 가을의 기온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런 연평균이나 계절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그날의 모든 날이 올라가고 있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단지 평균인 거고 문제는 이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데 따라서 이 변화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여러분 지구 온난화인데 겨울에 왜 추워졌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에 찬 공기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기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많이 좀 비정상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추위와 더위를 어느 계절이나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으로 놓고 보면 서울, 인천, 경기 세 개 지점을 두고 보면요. 인천이 약 100년 동안 가장 많은 기온 상승을 보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도시화를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는 도시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어디나 뭐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런던에서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뭔가 이 기온이나 환경이 바뀌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인 루크 하워드라는 분인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약사예요. 약사인데 기상이나 자연현상 관측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국 정부와 왕립학회의 의견을 의뢰를 받아서 1806년부터 1830년 동안 런던의 여기저기를 관측을 합니다. 직접. 그래서 기온이라든가 일사라든가 습도라든가 바람을 관측하고 두 권의 이런 런던의 기후 혹은 도시 기후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이때 최초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도시 기후라는 게 나타나요. 개념이 생기는데 도시기후라는 건 인구가 밀집돼 있고 자원이 밀집돼 있는 이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면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온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도시에는 인공 구조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바람의 흐름이 막히게 되고 그러니까 바람의 흐름이 막히면서 기온도 잘 안 빠져나가고 에너지 흐름도 원활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열이 도시 안에 갇히게 되면서 증발 현상도 좀 덜해지고요.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도시가 전부 인공 구조물로 덮이다 보니까 자연 상태와 달라져서 점점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니 오염물질도 더 많이 이 도시라는 지역 안에 머물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천도 지금 보시면 이 지역이 이렇게 영종도로 가고 있는 인천대교 연안이고 송도 부근이잖아요. 여기도 여러분 한 30년 전만 해도 해안 습지였잖아요. 연안 습지였다가 지금 이렇게 도시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었던 자연 생태계 교감 현상이 이제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시화가 되다 보면 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엔에서 아까 말했던 것 중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이상기후 현상인데요. 그래서 수도권의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1981년부터 지금까지 트렌드를 보면요. 폭염에 있어서도 1994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 들어서 특히 2010년 이후로는 꾸준히 이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역별로 나눠놓고 보면 폭염 일수가 서울, 인천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폭염도 발생하고 기록은 계속 깨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폭염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나타날 때인데 2018년에는 우리가 35도 이상까지도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는 지속일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속일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만큼 열을 여러분 몸으로 느끼고 얘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후가 더 자주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그런 향후에 여러분이 이런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몸의 자체의 면역체계가 생긴다든가 대응력이 생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대야입니다. 폭염은 일사에 반응한다면 열대야는 가지고 있는 지형 특성에 반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이것도 폭염과 마찬가지로 얘는 좀 더 보면 1994년부터 꾸준히
변폭은 있지만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특히 2010년에 들어서면요, 이 극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폭염보다 도시에서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열대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도 보면 열대야 지수길수가, 열대야는 잘 아시겠지만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겁니다. 요즘 최고 기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 요즘 낮 최고 기온, 4월에 낮 최고 기온 20도 안 넘죠. 그런데 우리가 여름 한참 더울 때 밤에 여러분이 수면을 취하실 시간에 25도를 넘는 날이 26일, 25일, 25.7일. 한 달 내내 25도를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지금 RCP 시나리오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보면 이 현상들이 점점 더 강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유엔이 기후위기를 지정할 때 이 자연재해 현상이 더 강해지고 이상기후가 더 강화될 거를 우려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의 경우에, 그래서 아까 도시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저희가 비교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폭염일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오는,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일사량이 얼마큼 닿고 있는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서울, 인천, 수원 같은 인구 150만 이상의,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그렇지 않은 비도시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패턴은 비슷한데, 그런데 열대야일수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열대야일수는 도시가 몇 배는 더 많아요. 뭐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열대현상이 이런 이상기후가 똑같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라든가, 이 극한기온 현상이 나타나는 게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경제활동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를 좀 주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아직까지 의무화는 돼 있지 않지만 해마다 이 CCPI라 그래서요, 기후변화 대응지수를 해마다 정부들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종합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1개 국가 중에서 57, 8위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정책에 관심도 많고 예산도 많이 집행하지만 61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보면요, 그 가장 낮은 국가가 어디냐면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인데, 여기 다 어디죠? 산유국입니다.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61개 평가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이항지수가 제일 낮아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평가 분야가 주로 보면 이제 세 가지 분야가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큼 사용하고, 이러한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냐. 우리가 굉장히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이 평가를 받아보면 우리나라 이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평가받는 61개 국가 중에서 당당하게 6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시겠지만 이걸 보다 구체화해서 좀 더 많이 노력을 지금 요하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브스에서 나온 세계 경제기후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까지보다 보다 과감하게 대응을 하면 약 7,950조 원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행사에서 여러분이 이제 좀 더 많은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할 수 있고 실천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 토론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에 유엔 사무총장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되게 저한테는 뼈에 와닿던데요. 기후위기는 우리가 초래했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굉장히 강한 의지가 보였고, 오늘 이런 행사를 주관하심으로써 인천시에서도 이에 맞춰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